자, 그러면 533조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보겠습니다. 자, 주임법인데 이 부분은 민법하고 우리하고 역시 겹치고 있습니다. 겹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조문을 위주로 일단 정리를 해드리고요. 민법에서 이제 판례의 태도라든가 이런 걸 깊이 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 거기 그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이라고 나와 있죠. 그 부분 533쪽을 보고 계시면 됩니다.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데 이 법은 지금 1981년도 전두환 정권 시절에 만들어졌죠. 그래서 전두환 정권이 아니었으면 절대 이 법을 못 만들었죠. 임차인한테는 이렇게 좋은 법이 없는데 임대인한테는 이런 깡패법이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에 굉장한 기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교재 순서 잠깐 보시면 그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가 있죠.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주택임대차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할 때는 법무부 장관입니다. 밑줄이에요. 서식을 정하여 권고하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그랬죠.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밑줄이에요. 다만 당사가 다른 서식을 사용하라 합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의무가 있네요. 표준계약 사용할 의무가 있고, 다만 이제 당사자 약정으로 일단은 그 다른 약정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약정이 없다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법의 특례법 이렇게 돼 있고 성격이 한 장을 넘기시면 편면적 강행규정이란 말 나와 있죠. 그럼 지금부터 이제 공부하는 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된 내용과 임대인과 임차인 서로 합의하더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모두 효력이 없어요.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모두 무효다 이 얘기입니다. 이걸 편면적 강행규정이라고 해요. 자, 참고해 주시고 우리는 실무니까 그러면 이 법의 적용 범위를 이해를 해 두셔야 돼요. 적용 범위를. 자, 그럼 이 법의 적용 범위는 우리 교재에서 이제 쭉 흩어져 있는데 내용이 일단은 이거는 계약 시 실사용 주택임대차라면 모두 이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임차인은. 그럼 실사용 주택임대차라는 것은 이 주택이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에요. 그래도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된다라는 얘기죠. 얘기고. 그 다음에 이거 주된 부분은 주거용으로 쓰는 게 맞겠죠. 주된 용도는 주거용으로 써야 돼요. 일부를 영업용으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채권적 전세 있잖아요. 미등기 전세죠 이게. 그래서 채권적 전세에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실무적으로 이거 전세금만 주는 거 있죠. 이게 채권적 전세죠. 만약에 물건 등기를 해버리면 물권인 전세권이 되는 거예요. 등기를 해버리면 전세권 등기 해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미등기 전세를 많이 하는데 이걸 채권적 전세란다. 여기도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일시사용 주택임대차임이 명백하잖아요. 그럼 여기에는 적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민박이나 콘도가 있죠. 여기는 적용이 없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적용이 되느냐? 원칙 적용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건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법이거든요. 근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적용되는 예외인 법인이 있다는 거죠. 이걸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적용되는 예외인 법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있죠. 그래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보호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공기업법엔 지방공사가 있죠. 여기도 보호를 받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있어요. 여기도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얘기예요. 우리 토지공사 쪽에서 주변에 보신지 모르겠는데 토지공사 쪽에서 주택을 임차하죠. 또는 매입을 해요. 그래갖고 서민들한테 다시 세를 놓고 있죠. 그래서 토지공사가 만약에 임차인이 됐잖아요. 그러면 임차인으로서 토지공사는 보호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또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도 이런 일을 하는 데가 있어요. 토지공사와 비슷한 일을 하는 데가 있는데 여기도 보호를 받아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출액이라든가 직원 수에 따라서 중소기업 기본법에 중소기업의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중소기업에서 소속 직원들을 숙소용 또는 주거용으로 임차를 한 거예요. 그러면 중소기업은 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습니다. 자, 그래서 예외인 법인이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 법은 적용 범위에 있어서는 보증금 제한이 있느냐? 적용 범위에 있어서는 보증금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의 보증금이 10억을 넘어가면 이거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규정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적용 범위입니다. 우리는 실무니까 이런 것들 정확하게 이해를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적용 범위에 대한 내용 이 정도 이해해 두시고 이제 존속기간의 보호로 넘어갑니다. 자, 그럼 교재 536쪽이에요. 존속기간의 보장. 그럼 이제 존속기간을 이 법이 보호를 하고 있는데 이 존속기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계십니다. 최단기간을 보호하고 있죠. 몇 년? 2년. 자, 그래서 2년을 보호하고 있는데 이게 주임법에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었어요. 그러면 그 기간이 2년으로 본다 그랬죠. 또 2년 미만으로 정한 주택임대차 계약이에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그랬죠. 그러니까 최단 2년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면 2년 미만으로 정한 주택임대차 계약이에요.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성립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해서 1년으로 계약할 수도 있어요. 근데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함 있죠. 기간의 유효함을 누구만 주장할 수 있느냐?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어요. 임차인만. 그래서 만약에 1년으로 계약을 했다. 그럼 임차인만 1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그러면요. 임차인과 임대인이 합의해서 1년으로 계약을 했거든요. 계약을 했는데 임차인이 1년 살고 나갈래 하면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해야 되죠. 근데 임차인이 살아보니까 좋습니다. 나 1년 더 살래. 그러면 2년 보장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깡패법이 없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를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다는 거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묵시갱신이 있어요. 이 법. 요 묵시갱신이란 말은 법정갱신이라고도 부르죠. 아무 얘기 없었다는 얘기죠. 이게 묵시예요. 임대인이거든요. 임대인이 계약 만료 전이에요. 6월에서 1월까지 사이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 거절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해야만 갱신하겠다 이런 뜻의 통지를 안 했어요. 보증금 3천만 원을 테면 나가라 이런 통지 안 한 거예요. 그럼 묵시갱신이 일어납니다. 임차인은 계약기간 만료 전 1월입니다. 1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에 대해서 갱신 거절 통지를 역시 안 했어요. 나 이사 갈래? 통지 안 했습니다. 그럼 묵시갱신이 일어나죠. 그러면 둘 다 계약 만료 한 달 전까지 아무 얘기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럼 계약은 전 임대차 종료와 동시에 재임대차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럼 보증금과 월세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가는 건데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이랬죠. 자, 그럼 묵시갱신이 됐거든요. 근데 임차인이 이사 갈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럼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지할 수 있어요. 이거. 그래서 임차인이 계약의 해지를 통지했잖아요. 그럼 임대인이 이 통지를 받았어요. 3개월 지났잖아요. 그럼 3개월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그럼 계약이 묵시로 갱신된 경우에 임차인이 이사 갈 일이 생겨갖고 해지 통지해버렸다. 그럼 3개월 뒤에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해야 한다는 얘기죠.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임차인에게만 해지 통지를 인정합니다. 임대인은 해지 통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임대인은 2년을 보장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건 임차인한테 대단히 유리한 규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이 이익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했어요. 또 임대차 계약상 의무를 현재 위반을 했잖아요. 그럼 묵시갱신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그러면 이익의 차임 연체는요. 이거는 띄엄띄엄 이익이 다 포함입니다. 포함이고요. 이익의 차임액에 달해야 돼요. 그럼 월세가 100만 원이었어요. 그럼 월세가 100만 원이었는데 1월 달에 50만 원 주고 2월 달에도 50만 원 주고 3월 달에도 50만 원 줬어요. 이건 이익의 차임 연체냐? 아니죠. 그래서 이익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를 해야 되죠. 띄엄띄엄 당연히 포함이고요. 그래야 묵시갱신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묵시갱신이 된 경우에만 해지 통지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한 거예요. 근데 임차인이 만약에 1년을 살다가 이사할 일이 생긴 겁니다. 그래갖고 해지 통지 해버렸다. 그럼 3개월 뒤에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해야 되냐? 아닙니다. 이거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계약의 대원칙이죠.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서로 지킬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켜야 되고요. 다만 묵시갱신의 경우만 해지 통지를 임차인에게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실무적으로 계약이 만료가 돼가면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전화 오거든요. 그럼 만약에 임대인의 입장이라면 재계약서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써야 되겠죠. 3개월 전에 해지 통지해버리면 안 되니까. 근데 임차인의 입장이라면
그냥 가세요. 그렇게 상담을 해주는 게 맞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참고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묵시행신이었습니다. 이해를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시죠. 거기 그저 537쪽에 보증금의 회수 그래갖고 경매 신청 막 이래 돼 있는데 거기 그 양괄호 2번 있잖아요. 양괄호 2번.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 청구성의 확정 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 권호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 반대 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계시 조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그랬죠. 이건 주택인도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경매 신청할 때. 그래서 이게 뜬금없이 나왔는데 일단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죠. 자, 이제 대항력으로 가시죠. 대항력. 교재 537쪽 대항력. 이 대항력은 원래 물권의 특이한 요력이죠. 그래서 임차권이 채권인 점을 감안한다면 임대차의 효력을 임대인에 대하여만 주장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이 주택의 양수인에게도 확장시킨 거죠. 이게 대항력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법 원칙에는 매매는 임대차를 깨트린다는 원칙이 있거든요. 이걸 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주택이 있는데 이 주택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이 갑이에요. 근데 여기 임차인 을이 들어왔거든요. 계약기간 1년 6개월이나 남았어요. 남았는데 이 갑이 이 주택을 병한테 팔아버립니다. 그러면 원래 법원칙에 따르면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매매는 임대차를 깨트려요. 그러니까 병은 이걸 사놓고 내가 살 테니까 너 나가라. 그럼 나가야 돼요 원래. 근데 이 룰을 깨버린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나 1년 6개월이나 남았거든. 그러니까 계약기간 만료돼서 나갈래 하고 대항할 수 있다는 거죠. 새로운 소유자에게. 이게 바로 대항력이다. 자, 그러면 임대차의 효력을 이 주택의 양수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는 요건이 어떻게 되냐면 이걸 대항요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항요건은 주택의 인도를 임차인이 받아야 돼요. 받고 주민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대항요건이다. 그러면 인도를 받다는 얘기는 주택에 입주를 했다는 얘기예요. 입주를 했다는 얘기고 주민등록은 전입신고한 때 있는 것으로 본다 이랬어요. 이게. 그러면 결국은 입주와 주민등록을 하게 되면 대항요건을 갖춘 거고 대항력을 임차인은 취득하는데 언제 취득하냐면 다음 날로부터 취득합니다. 이 다음 날을 우리 대법원은 0시로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다음 날 0시서부터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해요. 그러면 대항력 취득한 다음에 이 주택을 양수한 자 있죠. 이 자는 임대인의 권리 의무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그러니까 보증금 반환 의무를 새로운 양수인이 지게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2월 25일 날 입주와 주민등록을 했어요. 임차인이. 그러면 임차인은 대항력을 2월 26일 0시서부터 취득한다는 얘기죠? 그럼 이 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의지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그러면 이 주택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주민등록이 공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주민등록은 주택의 현황과 정확히 일치돼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민등록 관련 사례는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공부하시는데 그래갖고 우리 교재에도 지금 현재 주민등록 관련 사례가 쭉 판례가 정리가 돼 있거든요. 돼 있는데 이거 간단하게 우리 쪽에서 자주 물어봤던 것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임차인 본인은 주민등록 전입을 안 합니다. 안 하고 배우자나 임차인의 배우자나 임차인의 자녀만 주민등록 전입을 한 거예요. 그럼 이거 적법 주민등록으로 인정했죠? 이거는 이 주택에 임차인이 거주하였던 걸 공시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거 엄청 잘 묻는데 다세대 주택이 있고 다가구 주택이 있잖아요. 둘 중에 공동주택이 뭐예요? 다세대죠. 그러니까 다세대 주택은 주민등록 전입할 때 지번까지만 하면 안 돼요. 동호수까지 정확하게 일치시켜줘야 됩니다. 다세대는 공동주택이니까. 근데 다가구는 19세대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죠. 공법 시간에 공부했는데 다가구는 단독주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지번까지만 전입해도 편의된 보유된 호수를 기재하지 않아도 주민등록 전입 거기까지 안 해도 지번까지만 해도 유효한 주민등록이 된다라고 했죠. 이거 엄청 잘 묻거든요. 꼭 기억을 해두세요. 나머지 이제 주민등록 관련 사례들은 민법 시간에 더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대항력이었다. 임대차 효력을 그대로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항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해해 두시고 이제 보증금 회수로 넘어갈까요? 교재 넘어가서 거기 교재 544쪽 확정 일자에 의한 우선 면역권 일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보증금 회수에 관한 문제인데 이 보증금 회수에 관한 문제로서는 우선 변제권이 있죠. 원래 우선 변제권은요 보증금 회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경매나 압류부동산 공매 시에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원래 담보물권의 특이한 요력이죠. 근데 우리 주택임차인에게 우선면리권을 인정했습니다. 등기 없이도. 이거를. 그래서 우선면리권의 개념은 경매나 압류부동산 공매 시에 임차인이 자기보다 뒤로 오는 권리자예요. 이걸 후순위 권리자라고 그러죠. 임차인이 자기보다 뒤로 오는 권리자,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의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 이게 우선면리권이에요. 이게. 그럼 임차인이 우선면리권을 갖기 위해서는 요건이 어떻게 되냐면, 요건이 일단 대항력이 있어야 됩니다. 대항력이 있어야 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라는 걸 찍으셔야 되죠. 그래서 이 확정일자는 날짜가 찍힌 도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대학 다닐 때 이 확정일자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참 어려웠는데 알고 봤더니 날짜가 찍힌 도장이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요즘 동사무소에서 많이 찍지 않습니까? 그럼 임대차 계약서가 있는데 이 임대차 계약서에다가 동사무소 지금 사각으로 찍어주죠? 그래가지고 사각으로 여백에다가 2020년 뭐 2월 25일 해갖고 어디 동사무소, 그 다음에 이제 확정일자 부여번호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날짜에 확정일자라는 것은 이 날짜에 이 계약이 있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이게 확정일자다. 그러면 이렇게 확정일자를 찍게 되면 아주 좋은 효력이 발생되는데, 확정일자 찍는 곳 우리가 알고 있죠. 동주민센터가 있죠. 동사무소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그 다음에 법원 등기과나 등기소에서 찍어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증인사무소가 있어요. 법원 앞에 하면 공증 있잖아요. 공증인사무소에서 찍어도 이렇게 확정일자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항력이 있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아주 좋은 효력이 발생돼요. 이거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저당권과 우선면리권이 누가 먼저냐, 이 점을 따져봐야 되는데, 우린 실무니까 날짜로 따져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2월 25일 날 임차인이 입주하고 주민등록 전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확정일자 다 찍었어요. 그러면 입주 주민등록 확정일자 당일에 다 받은 거예요. 그럼 임차인은 아직 대항력 취득 못했죠. 그러니까 이때는 대항력 취득 시점에 우선면리권을 같이 취득해요. 그러니까 3박자를 갖추되 대항력이 있어야지만 임차인이 우선면리권을 취득해요. 그러므로 이 임차인은 2월 26일 날 0시서부터 대항력과 우선면리권을 모두 취득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럼 만약에 2월 25일 날 저당권의 설정 등기가 주택에 들어온 거예요. 그럼 저당권은 등기한 때로부터 우선면리권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때는 당연히 저당권이 먼저예요. 근데 2월 26일 날 이 주택에 저당권의 설정 등기가 들어온 거예요. 그럼 이때는 누가 먼저냐? 우선면리권이. 이때는 임차인이 당연히 먼저입니다. 임차인은 0서부터 우선면리권과 대항력 다 취득했죠. 근데 저당권은 9시 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임차인이 먼저예요. 그럼 임차인이 먼저라는 얘기는 임차인이 자기 채권 전부 다 보증금 다 회수할 때까지 그냥 배당을 먼저 다 받아간다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엔 2월 25일 날 임차인이 입주와 주민등록 전입을 했어요. 했는데 계약서의 확정일자는 2월 28일 날 받은 거예요. 확정일자를. 그럼 이 경우는 누가 먼저냐 문제가 있는데 2월 28일에 저당권의 설정 등기가 주택에 들어온 거예요. 그럼 이 주택 경매로 넘어갔을 때 우선 변제권이 누가 먼저냐 문제가 있죠. 이건 누가 먼저다? 이때는 동순이에요.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같을 때 됐죠? 자, 그럼 보시게 되면 임차인은 2월 26일 날 0시부터 대항력을 취득했어요. 그럼 대항력을 취득한 상태에서 임차인이 계약서에 확정일자 찍었잖아요. 그럼 이때는 이날로부터 우선면리권 취득해버립니다. 그럼 저당권도 이날 들어왔으니까 이날로부터 우선면리권 취득했어요. 이때는 우열을 가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에 따른 안분배당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 경우는 채권에 따라 안분배당하는데, 근데 이 세 번째 케이스 있지 않습니까? 이 케이스는 대항력에 있어서는 저당권보다 앞서죠, 임차인이. 그럼 우선면리권은 둘이 동순이지만 대항력은 임차인이 앞서기 때문에 이때는 이 임차인은 대항력을 주장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죠. 자기보다 먼저 오는 저당권이 없다면 대항력 주장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 날짜로 따져봤고요. 우리는 실무기 때문에 이런 날짜로 정확하게 이해해 두셔야 되고, 작년 시험에서도 30회 때도 이거 날짜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꼭 해두시고요. 이런 사태가요, 우리 실무적으로 벌어질 수 있느냐? 당연히 있죠. 신규 주택이 있죠. 신축
신축 같은 경우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신축은. 그렇기 때문에 신축 같은 경우는 임대인 앞으로 이전 등기가 임차인이 들어간 다음에 이전 등기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임차인 주민등록을 나중에 한번 빼라고 이제 실무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죠. 저당을 잡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들어가 버리면 임차인이 아주 강력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날짜로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고, 그럼 요는 그거예요. 임차인이 3박자를 다 갖추되 대항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선면역권도 역시 취득합니다. 그러니까 대항력 취득을 언제 임차인이 했는가, 요걸 잘 구분하시면 저당권과 누가 먼저냐 이걸 따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점 꼭 이해를 해 두시고요. 자, 그럼 우선변제권에 관한 내용을 봤고요. 이제 우선변제권의 승계라는 말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우선변제권의 이제 승계는 금융기관이 우선변제권을 승계할 수 있는데, 거기 교조 548쪽이에요. 548쪽인데, 우리 요즘 전세자금 대출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갖고 전세자금 대출을 하면서 은행권에서 말이에요, 채권 확보가 좀 약간 미진했죠. 그래가지고 우리 금융기관 등은 우선면제권을 양수한 금액 그 범위 내에서 바로 승계를 해버립니다. 그럼 직접 우선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금융기관은. 그리고 이제 금융기관이 이걸 우선면제권을 승계했더라도 임차인을 대위하거나 대리해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써 있고요. 9일 더 자세한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 정보의 제공 요청이란 말 나와 있죠. 지금 548쪽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여기서 미리 보고 가죠. 책 교재 나와 있으니까. 이 확정일자 부여기간에다가 임대차 관계 이해관계인 있죠. 이해관계는 임대차 관계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럼 확정일자 부여기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정보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돼 있습니다. 해주게 돼 있는데, 이때 말이에요, 거기 549쪽 맨 위에 동그라미 2번 있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임대인 동의의 밑줄. 이걸 치사하게 29회 때 임차인으로 바꿔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 부여기간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을 하려는 자는 이해관계임이 명백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보 제공 요청 사항 해갖고 이제 이런 사항을 요청할 수 있고요. 이때 동그라미 2번 밑에 중간쯤에 있죠.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자의 요청 사항이라고 돼 있죠. 참고해 두시는데,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이에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확정일자 위원회 다음에 열람 또는 내용을 기록한 서면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임대차 목적물,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보증금, 임대차 기간 이걸 요구할 수 있는데, 거기 옆에다 메모해놓으세요.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사항은 요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을 하려는 자라든가 당사자가 아닌 자는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의 제공은 요청할 수 없습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그래서 그 정도 차이가 있다는 거 참고해 두세요. 자, 그럼 이제 최우선 변제권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최우선 변제권인데, 이 최우선 변제권은 일단은 이것도 보증금 회수에 관한 문제니까 말이에요. 경매나 압류부동산 공매 시에 임차인이 가장 먼저 배당을 받아갈 권리 얘기하겠죠. 근데 개념은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는데, 우린 시험에 대비하니까 최우선 변제란 말은 경매나 압류부동산 공매 시에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이에요. 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권에 우선하여, 다른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 이게 최우선 변제예요. 그래서 우리 주임법, 상임법 어디를 뒤져봐도 최우선 변제란 말은 없어요. 없는데, 일단은 우리가 실무적으로 최우선 변제란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서도 최우선 변제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념을 어떻게 구분하시느냐면, 보증금 중 일제를 출발하잖아요. 그럼 이건 최우선 변제예요. 근데 우선 변제권 있죠. 이거는 후순위 권리자로 출발해요. 명심하세요. 그러니까 후순위 권리자로 출발하면 우선 변제권, 보증금 중 일정일로 출발하면 최우선 변제권.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제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우선 변제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 최우선 변제 요건은 어떻게 되냐면, 요건은
일단 대항 요건을 갖춰야 돼요. 입주와 등록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경매 개시결정 등기 전까지, 이 주택에 대한 경매 개시결정 등기 전까지 입주와 등록해놔야 돼요. 왜 그랬냐면요, 만약에 저당권이 먼저 들어와 있는데 경매 개시결정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도 최우선 문제를 인정해버리면 허위의 소액 임차인을 만들 수 있죠, 임대인이. 그러니까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경매 등기 전까지 입주와 등록을 미리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최우선 문제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요건이 소액 보증금이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최우선 문제 받을 수 있어요. 그럼 계약세 확정일자는 최우선 변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확정일자라는 것은 우선 변제권의 요건일 뿐이에요. 최우선 변제 요건이 아니고요. 대항력의 요건도 아니에요, 확정일자는. 그래서 입주와 등록을 경매 등기 전까지 갖춰야 되고 소액 보증금일 것. 그럼 지역별 소액 보증금의 범위가 네 군데 지역으로 나눴죠. 서울특별시예요. 서울특별시는 보증금액이 1억 1천만 원을 초과하면 안 돼요. 1억 1천만 원 이하에 됩니다. 다음에 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권역이 있죠. 그래서 여기는 보증금액이 1억 이하에 됩니다. 그러면 수도권 정비기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인데 우리 교재에 과밀억제권역을 설명해놨어요. 그래서 과밀억제권역은 일단은 서울은 전체가 과밀입니다. 근데 서울은 별도로 갔죠. 그 다음에 이제 인천광역시 과밀억제권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일부 지역이 과밀억제권역이 있어요. 뭐 수원, 안양, 뭐 의정부, 뭐 과천, 뭐 성남, 뭐 군포, 의왕 이런 데들 전부 다 과밀억제권역에 묶여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1억 이하인 임차인이 되고 광역시예요. 광역시의 경우는 이제 보증금액이 6천만 원 이하에 되고요. 그 밖에 기타 지역 있죠. 기타 지역은 보증금액이 5천만 원 이하에 됩니다. 그럼 이 얘기는 결국은 지역별로 이 금액을 넘어서면 아예 소액 임차인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최우선 문제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금액을 넘어서면. 그리고 인천광역시 있잖아요. 인천광역시 중에 인천광역시는 과밀억제권역이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인천광역시는 과밀억제권역에 이제 포함된 지역은 글로 가고요. 그 밖에 광역시의 군 지역들이 있죠. 군 지역들은 기타 지역으로 전부 다 내려갑니다. 전부 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과밀억제권역에 대해서는 일단 더 참고를 해 두시는데, 과밀억제권역과 동일한 순위를 적용하는 게 우리 교재에도 있죠. 거기 550쪽 그 박스 안에 보면요. 세종특별자치시 과밀을 적용하죠. 그 다음에 용인시와 화성시가 바로 최근에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가 과밀억제권역을 적용하고 있네요. 참고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역시 기준을 적용하는 게 뭐 경기도시 중에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그 다음 파주시 이런 데들이 바로 이제 과밀억제권역, 광역시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럼 이 금액 이하로 왔을 때 얼마까지 최우선 문제 해주냐면요. 이거는 서울의 경우는 3,700만 원까지 해줍니다. 다음에 과밀억제권역은 3,400만 원까지 해주고요. 여기 광역시는 2천만 원까지 해주고요. 그 밖에 기타 지역 있잖아요. 여기는 1,7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를 해줍니다. 일단 이렇게 되고요. 이 최우선 면제 해주는 금액 있죠. 이거는 낙찰대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인정해 줍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그러니까 낙찰대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최우선 면제 한다는 얘기는 선수인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함이죠. 그럼 이것도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다가구 주택이에요. 다가구 주택인데 여기에 10세대가 들어가 있어요. 10세대가. 그럼 다가구 주택은 10세대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서울 소재 다가구였고요. 그 다음에 1번에 저당권이 들어온 거예요. 채권 금액이 1억이었습니다. 2번서부터 이거 11번까지 보증금이 모두 1억 1천이었어요. 근데 이게 낙찰이 되기를 만약에 이제 4억에 낙찰이 됐다고 가정해봐요. 그럼 4억에 낙찰이 되면 지금 이들은 모두 최우선 면제 임차인이잖아요. 소액 임차인이에요. 그럼 이들한테 배당을 하게 되면 결국은 3,700씩 다 배당을 했잖아요. 먼저. 그렇게 되면은 결국 3천만 원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 이 저당권자는 가장 먼저 왔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물권자인데 이거 3천만 원밖에 못 받는 배당, 이런 부당함이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는 낙찰 대금의 2분의 1이에요.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최우선 면제를 인정해 줍니다. 선수인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 2억 중에서 2분의 1이라면 2억이죠. 2억 중에서 2억을 가지고 최우선 면제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갖고 이제 2천만 원씩 쫙 배당을 해주고 나머지 2억 가지고 이제 나머지 저당권자에게 배당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최우선 면제는
낙찰대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인정한다. 이것도 잘못이니까 기억해 두세요. 해 두시고요. 그러면 참고로요. 서울 정도는 기억을 해 주시는 게 좋은데 서울은 1억 1000이면 3700까지 해줍니다. 근데 이쪽 금액은 이쪽 금액의 3분의 1 정도 된다는 거 이해되시죠? 참고하시고. 그럼 우리는 실무적으로 최우선 변제라는 것은 보증금 전액을 해주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 요건에 확정일자는 요건이 아니지만 소액임차인이에요. 반드시 확정일자 받으라고 유도해야 되죠. 왜? 최우선 변제는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해서만 해주고 있고요. 나머지 금액은 최우선을 못 받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우선 면제권 행사할 수 있도록 확정일자 찍어라 하고 유도해야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이해하셨죠? 뭔 얘기인지. 그래서 이제 그 정도 꼭 이해를 해 두시고요. 그러면 이제 실무적으로요. 우리가 담보가 많이 잡힌 집들은 전세를 넣으면 절대 안 되죠. 그럼 이때 월세로 이제 담보가 많이 잡힌 집들은 월세 보증금으로 이제 해갖고 월세로 돌리는데 그때 보증금을 얼마를 해야 되느냐? 보통 이 금액으로 하는 거죠.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광역시 같은 경우는 2천만 원이다. 그러면 3천만 원 정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이론적으로 보증금은 뭐 월 차임에 10개월치라든가 1년치를 많이 이론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건 이론일 뿐이고요. 실무적으로는 최우선 문제를 받도록 유도해야 되니까 결국은 뭐 광역시라면 뭐 한 3천만 원 정도? 왜? 경매가 1년 동안 진행되니까 경매가 딱 시작되면은 월세를 내지 말아버려야지. 그리고 이제 나머지 2천만 원은 최우선 문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최우선 면제 내용을 다 봤습니다. 다 봤고요. 그러면 이제 그 교재 넘어가시죠. 넘어가서 임차권의 등기 명령제가 나옵니다. 555조. 그러면 임차권의 등기 명령제가 등장했는데 이 임차권의 등기 명령제는 그겁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됐어요. 근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는 겁니다. 방 빼앗고 나가라 그래놓고 보증금을 잔뜩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임차인은 오도 가도 못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대항력 우선면제권, 최우선면제권의 요건을 봤더니 어느 경우든 입주와 등록은 유지시켜놔야 되죠. 이사를 가버리면 이 좋은 효력들을 전부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도 가도 못하는 시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의 자유로운 이사를 위해서 임차권 등기명령제가 도입이 됐죠. 해가지고 임대차 계약 종료가 꼭 돼야 됩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임차인은 단독이에요. 단독으로 임차주택 소재지구관할 법원에 임차권의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죠. 그러면 한 3주 정도면 촉탁으로 등기까지 돼버립니다. 그럼 이렇게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하여 등기된 임차권의 효력을 기억해야 돼요. 이게 임차권 등기명령한 임차권 등기입니다. 그럼 이 등기는 임차인에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었잖아요. 그럼 임차인에게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취득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미 대항력 우선 변제권이 있었어요. 그럼 이미 취득한 대항력 우선 변제권이 있죠? 그럼 그대로 유지시켜줘야 되죠? 이사를 가더라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차인이 등기해놓고 나갔어요. 그럼 집이 비었습니다. 그럼 새로 들어온 임차인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임차권의 등기 후에 들어온 임차인은 소액 임차인일지라도 최우선 변제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임차인이 확정일자 찍었잖아요. 우선 변제권을 인정해도 상관없겠죠. 그럼 왜 최우선 변제는 인정하지 않을까? 이것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선순위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함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1번에 저당권이 가장 먼저 들어왔어요. 근데 2번에 소액 임차인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 저당권자는 그랬을 거 아닙니까? 자, 나보다 뒤로 왔지만 나는 지역별로 3,700, 3,400, 2,000 이렇게 1,700을 양보해야 된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이자가 나가니까 조활하겠거든요. 근데 보증금 안 내놓으니까 이자가 등기해놓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럼 소액 임차인이 빈 자리는 소액 임차인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죠. 그래갖고 또 그 다음에 들어온 임차인이 소액 임차인이에요. 그럼 이 저당권자가 또 양보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있어요. 이때는 양보 못하죠. 뒤통수 2번은 인정한다 안 한다? 절대 인정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임차인은 소액 임차인일지라도 등기 후에 들어왔기 때문에 최우선 면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자가 확정일자를 찍었어요. 그럼 우선 면제권을 인정해도 상관이 없죠. 우선 면제권은 저당권보다 후순위로 밀리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이 점 이해해 두시고 여기에는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이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하죠. 이거.
그러면 임차권 등기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 안 돌려줘요. 그럼 이 등기 자체로 경매 신청권이 있느냐? 이 등기는 경매 신청권은 없습니다. 주의하세요. 경매 신청권은 없어요. 그래서 임차권 등기는 강력하게 물권에 된 채권입니다. 만약에 이거 임차권 등기가 경매권까지 인정해버리면 이제 물권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경매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경매를 넣는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소송해야 돼요. 소송을. 그래갖고 판결문 받아야지 경매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 교재 지금 흩어져 있는데 일단 쭉 들으시고 나중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를 위해서 이제 소송을 제기한다. 그럼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인데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은 소액사건 심판법의 일부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거 소액사건 심판법이 뭐냐 하면 소송물 청구가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사건이 소액사건이에요, 원래. 근데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은요, 금액에 관계없어요. 금액에 관계없이 30억이 됐다 하더라도 소액사건 심판법을 준용받아요. 그래가지고 단독 판사에 관하에 소송이 한 3개월 정도면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별법이죠, 이거. 그래서 3개월 정도만 빠른 소송 종결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소액사건 심판법에 의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 안 돌려주잖아요. 그럼 이 판결에 기초하여 이 주택에 대한 경매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이제 판결에 기초한 경매를 강제 경매라 부릅니다. 경매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경매 신청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그럼 경매 신청할 때 주택의 인도를 먼저 해야 되느냐? 이 문제예요. 인도 필요 없습니다. 이건 쌍무기에 대한 특별 규정인데 원래 주택의 인도를 해야지만 경매에 들어갈 수 있음이 대원칙이에요. 쌍무기 이야기니까 임대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쌍무기 이야기라는 게 서로 대가적 채무를 부담하니까 그거 아닙니까? 임대인이 이행지체에 빠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제 경매 들어갈 수 있음이 원칙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주택의 인도 의무 동시행 관계에 있죠? 그러면 임대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주택인도를 먼저 해버려야 되죠. 그럼 이제 이행지체에 빠지고 경매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게 대원칙인데 이 룰을 깨버린 거죠. 특별규정을 둔 거예요. 그래서 주택인도 필요 없이 경매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아까 읽어본 조문이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시에 반대 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게 그 얘기예요. 주택인도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경매 신청할 때는 주택인도가 필요 없어요. 근데 보증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배당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인도를 먼저 해야 돼요. 이때는 그래야 이제 보증금 배당금 수령할 수 있죠. 배당금 받았는데 인도 안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증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인도를 해야 된다. 그럼 이제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끝났어요. 그럼 경락으로 임차권은 소멸한다 그랬어요. 경락으로 임차권은 소멸합니다. 다만 보증금 전액이 반환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항력이 있다면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경매 관련 내용인데 우리 교재에 이 내용이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쭉 같이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임차권 특기명령제 이 정도 이해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임차권의 승계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사실혼 배우자의 승계 557조. 이거 가볍게 보시는데 이거는 그냥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이 임차권의 승계에 대한 규정은요,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규정이 들어왔어요. 그럼 사실혼 배우자라는 건 뭐냐 하면 부부와 똑같은 생활하고 있는데 어떤 사유로 인해 혼인신고 못한 부부를 얘기합니다. 이게 사실혼 배우자예요. 그럼 사실혼 배우자는 법정 상속인이 아니죠. 그럼 임차인이 사망했을 때 임차권을 승계 못 받아요. 상속을 못 받습니다. 쫓겨내야 된다는 사태가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 임차권에 대해서는 사실혼 배우자에게 승계시키겠다 이거예요. 근데 오해하지 말으셔야 되는데 처가 있는 남편이 있는 처가 딴 살림을 잘했다. 이건 내연관계 내지 부촉관계지 사실혼 관계가 아니에요. 그걸 보호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에 상속인 없이 사망했어요. 임차인이
가정 공동 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실혼 배우자 있죠? 이분은 임차권을 승계받을 수 있다. 상속에 대한 특별 규정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돌아가시면서 보증금 다 까먹고 빚만 잔뜩 남겨놓고 돌아가셨어요. 승계 포기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럼 임차권의 승계 포기는 한 달 내에 반대 의사 표시하면 돼요. 몇 달? 1개월 내에 반대 의사 표시하면 포기가 됩니다. 이것도 민법에 대한 특별 규정이에요. 그래서 민법 상속편에는 상속의 포기는 원래 법원에 신고해야 되고요. 3개월 내에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몇 달이라고요? 한 달 내 승계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이해해 주시고. 자, 그 밖에 이제 교재 잠깐 앞으로 다시 가서 거기 554쪽에 주택임대차위원회라고 있죠? 그래서 소액임차인의 범위를 정해 주택임대차위원회 법무부에 이제 설치가 현재 돼 있는데 요건 이제 참고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넘어가서 558쪽. 기타 사항 찾았습니까? 자, 그럼 이제, 기타 내용인데, 보증금과 월차임이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적정하지 않게 됐네요. 그럼 임대인과 임차인은 장래에 향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때 증액에 대한 제한만 있어요. 감액 제한은 없습니다. 그럼 증액 제한은 기존 보증과 월차임의 100분의 5의 금액,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해 증액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20분의 1이라는 것은 5%죠. 5%를 초과하여 증액하지 못한다. 이거. 그래서 1년 내는 다시 증액 못합니다. 증액 후 1년 내는 다시 증액하지 못하고요. 그럼 이게 5% 룰이에요. 그러니까 5%를 초과해 증액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근데 요 규정 해석을 우리 대법원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어 재계약을 하면서 당사자 합의로 증액하는 경우는 적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법원 해석에 따르면 있으나마나한 게 된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한다. 그럼 이때 월세 전환 이율 제한하고 있거든요. 연 10% 또는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가 있어요.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가 현재 연 1.25%죠.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더하기 3.5입니다. 3.5% 더하기 3.5% 중 낮은 비율을 초과해 전환하지 못한대요. 그래서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시키잖아요. 그럼 현재는 한국은행 공시기준금리가 1.25%라면 4.75%죠. 이걸 초과해 전환하지 못합니다. 이 점 잊으시고 이 증액 제한을 월세 전환 이율 제한을 만약에 이거 초과하여 지급이 됐잖아요. 그럼 초과 지급된 건 무효예요. 그러니까 반환 청구 됩니다. 반환을 청구할 수 있죠.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나오죠. 교재 559쪽에 그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요, 주택임대차에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법률구조공단 지부죠.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라고 돼 있죠. 거기 559쪽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둔다 중간쯤에 있죠. 동그라미 쳐놓고. 그럼 필수기관이죠. 이거 주택임대차에 관련된 분쟁을 여기서 이제 조정을 합니다. 조정을 하는데 거기 560쪽으로 가면 조정위원회 구성이라고 나와 있죠. 조정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을 구성한다고 했죠. 밑줄 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을 구성하고, 그 다음에 옆에 페이지로 가서 거기 561쪽에 동그라미 3번이에요.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호선하며,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호선한다고 돼 있죠. 호선. 누구 중에서 호선하냐면요, 판검사, 변호사 출신 중에 6년 이상 재직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호선해요. 위원장을.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임기 몇 년 한대요? 3년. 원래 그 위원들의 임기는 다 2년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또 3년이 특이하게. 그 다음에 이제,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죠. 3년의 밑을 긋고. 자, 그럼 그 정도 참고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기면, 조정의 신청 등이란 말 있죠. 거기 동그라미 4번. 조정위원회는 분쟁 조정 신청을 받았어요. 며칠 내에 조정하래요? 60일. 60일에 조정을 이제 마치게 돼 있고요. 그 다음 연장할 수 있고요. 밑에 양괄호 4번 조정의 성립으로 내려가면 동그라미 2번 있죠.
거기에 보면 조정안의 통지를 당사자가 통지받은 후부터 7일 이내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7일 내 수락, 밑줄 긋고 거부한 것으로 본다. 밑줄 긋고. 자, 그래서 보시죠.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이 분쟁조정위원회는 법률구조공단 지부에다가 둔다 둘 수 있다? 둔다예요. 이건 필수기간입니다. 법률구조공단 지부에는 둔다예요. 시도에는 둘 수 있다예요. 원래 이게 이제 박원순 시장이 이걸 이제 법에 근거 없이 운영을 하다가 이게 반응이 좋으니까 법제화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법률구조공단 지부에 둔다라고 돼 있어요. 이건 필수예요. 그 다음에 위원회 수는 지금 현재 5명 이상 30명 이내로 돼 있죠. 5명 이상 30명 이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위원장은 호선한다고 그랬고요. 임기는 3년이에요, 위원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60일 내에 조정을 마치게 돼 있고 7일 내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주임법의 주요 골자였고요.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 민법 시간에 살을 붙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다 봤어요. 그럼 이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봐야 되죠. 그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주임법을 골자로 만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임법을 철저히 숙지하시고 상가법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정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인데 쭉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요, 주임법과 비교하는 거예요, 지금. 월드컵이 있던 해 2002년도 11월 1일서부터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국민 경제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제정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이제 물론 표준계약서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법무부 장관이죠. 이거는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계약서 권고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건 의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은 상가임대차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왜 법무부 장관이냐면요. 주임법, 상임법의 담당 장관이 법무부예요. 국토부 장관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주택임대차, 소액임차인 정하기 위해서 법무부에다가 주택임대차위원회를 두는 거예요. 또 분쟁조정위원회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냐? 상가는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영업목적 건물의 임대차의 하나에 적용이 되죠. 그럼 영업목적이 아니다. 사업자 등록 안 돼 있다. 보호 못 받아요? 그랬더니 때문에 상가는 교회라든가 동창회 사무실이에요. 여기는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근데 목사님이 직업이라면서요? 어쨌든 좋아요. 교회. 영업목적 아니에요. 자, 이렇게 되고요. 그럼 이제 나머지 내용, 주임법과 비교하면 무허가 상가에도 적용됩니다. 주된 부분은 영업용으로 써야 되죠? 그럼 되고요. 그 다음에 채권적 전세에 적용이 됩니다. 일시사용 상가임대차 적용 없어요. 이거 뭐 땡처리 얘기 많이 하는데 땡처리하는 장소는 사업자 등록이 안 돼 있지 않겠어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좋아요. 일시사용 상가임대차 적용이 없고 이거는 상가임대차법은 법인에게도 저는 적용되는 걸로 해석합니다. 이거는 국민 경제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반대 의견회가 있어요. 근데 이 법은 특이하게 보증금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특이해요. 이게. 그래서 지역별로 보증금액을 일정 금액 초과했잖아요. 그럼 임차인을 아예 보호하지 않겠다는 의지예요. 일단은. 그럼 보증금 제한 규정이 어떻게 되냐면요. 서울특별시예요. 보증금액이 9억 넘기면 안 돼요. 서울을 제외한 과밀 억제 권역 있죠. 여기는 6억 9천만 원 초과하면 안 돼요. 서울을 제외한 과밀 억제 권역, 광역시예요. 나머지 광역시는 5억 4천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그 밖에 기타 지역 있죠. 여기는 3억 7천을 초과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인천광역시는 과밀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인천광역시는 위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광역시는 군지역들 있죠. 여기는 기타 지역으로 다 내려가요. 전국에 있는 광역시에 있는 군지역들 전부 다 기타로 내려갑니다. 근데 특이하게 상가는 월세가 또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액 정할 때 월세에다가 곱하기 100을 하여 합산하게 돼 있어요. 이걸 중개보수 계산할 때 월세 곱하기 100하고 똑같죠, 지금. 근데 그거와 착각하면 안 되는데 중개보수는
월세 곱하기 100이라는 합계액이 5천만 원 미만 월세 곱하기 70으로 가잖아요. 그건 중기부수에서만 그러는 거고, 여기는 상가는 전부 다 월세 곱하기 100입니다. 그냥 합산하게 돼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서울 소재 상가 임대차인데 보증금액이 3억이었어요. 3억이었고 월세가 월세가 예를 들어서 700만 원이 있었다. 그러면 요 임차인은 상가 임대차법에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10억이 됐죠, 환산하면. 그러니까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증금 제한 기준을 두고 있다는 게 특이해요. 이거 암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서 이걸 물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서울의 경우는 9억, 그냥 기억나겠죠? 그 다음에 이거 6954예요. 6954. 그 다음에 37이죠.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숫자 일단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존속기간 제한. 이건 알고 있어요. 상가임대차법은 존속기간 최단기간 몇 년? 1년이죠. 구조 똑같아요. 정함이 없거나 1년 미만을 정했다. 그 기한의 유효를 임차인만 조정할 수 있고, 묵시갱신 규정이 있어요. 똑같이 있고요. 임대인은 한 달 전까지 거절 통지 안 했다. 묵시갱신을 하고, 임차인에 대한 규정은 없어요. 재임대차 간주가 되고 존속기간은 1년 후 본다겠죠? 임차인은 묵시갱신이 된 경우 언제든지 해지 통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개월 지나면 효력 발생합니다. 요 규정 없죠. 그러면 상가에도 똑같이 묵시갱신은 있는데 왜 임차인에 대한 규정이 없을까? 이거는 상가법은요, 계약갱신 요건이 있죠, 임차인에게. 이것 때문에 임차인에 대한 규정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럼 계약갱신 요구권은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그럼 임차인이 계약 만료 전 6월에서 1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에 대해 갱신을 요구했잖아요. 그럼 임대인은 정당한 거절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럼 정당한 거절 사유가 8가지가 있는데 그건 후일 우리가 자세히 보기로 하고요. 임차인이 3기 차임을 연체했잖아요. 연체했거나 목적물을 고의, 중과실로 파손했어요. 그럼 거절할 수 있어요. 그 밖에 뭐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했다든가 쌍방합의에 상당한 보상을 했다든가 또는 뭐 임대차 계약 당시에 재건축 계획이 있다. 대부분 철거한다. 뭐 이런 것들.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임의 전대 양도했다. 이런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사유가 없다면 절대 거절 못합니다. 그 다음에 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는 거예요.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몇 년?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죠.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갱신요구로 갱신의 임대차는 어떻게 되느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재임대차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다만 보증금과 월 차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럼 이 얘기죠.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받아들이되 보증과 월세 올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상가는요, 갱신 요건이 있는 이유가 인테리어 공사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10년은 보증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자, 그래갖고 이제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 그럼 묵시갱신과 잠깐 비교해보면요. 같은 기간인데 임대인은 거절 통지했어요. 야, 보증금 3천만 원 할 테면 나가라. 임차인은 같은 기간에 갱신을 요구했어요. 둘이 딱 부딪혔잖아요. 거절 사유가 없는 한 누가 이긴다? 임차인이 이기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일단 또 이해를 해두시고요. 그래서 갱신 요건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항력의 구조 있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상가는 주민등록이 아니겠죠. 상가 건물의 인도를 받고요. 상가는 사업자 등록 신청입니다. 신청을 하면 다음 날서부터 임차인은 대항력을 치르게 해요. 그럼 사업자 등록은 상가 현황과 정확히 일치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업자 등록 신청이다. 요 점을 응대 상가는 또 주의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우선 면리권의 구조 똑같아요. 똑같고 대항력 있어야 되고 확정일자 받아야 돼요. 확정일자 받는 곳만 틀려요. 상가는 확정일자 어디서 받아야 돼요? 관할 세무서장. 세무서장에게 받은 것만 인정합니다. 우린 실무니까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등기소 공직인사무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점 이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확정일자 부여기간, 즉 세무서장에게 임대차 관계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것도 똑같죠, 다. 이게. 그 다음 최우선 면리권의 구조 똑같아요. 그래서 대항력권, 경매계 시간까지 갖춰져야 되고 소액보증금이 해야 되는데 소액보증금의 범위 상가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서울이잖아요.
6,500만 원 이하에 돼요. 그리고 이 중에 2,200까지는 최우선 면제를 해줍니다. 다음에 과밀억자 운영은 5,500만 원 이하인 임차인이 되고요. 이 중에 1,9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줘요. 그리고 여기 광역시잖아요. 여기는 3,800만 원 이하인 임차인이 되고 이 중에 1,3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줍니다. 그 밖에 기타 지역은 3,000만 원 이하에 되고요. 이 중에 1,000만 원까지는 최우선 면제 줍니다. 최우선 면제 해주는 금액은 역시 낙찰대금의 주임법과 똑같이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최우선 면제를 인정해 주죠. 근데 상가는 특이하게요. 소액 임차인 정할 때 있죠. 이 경우에도 월세에다가 곱하기 100을 하여 합산하게 돼 있어요. 이걸 환산합산 보증금이라고 그러죠. 이 금액이 지역별로 이렇게 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서울 잠깐 해볼까요? 서울 소재 상가 임대차인데 임차인의 보증금액이 예를 들어서 2천만 원 있었어요. 근데 월세가 50만 원 있었습니다. 그럼 이 임차인은 최우선 면제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죠. 환산하게 되면 7천 됐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임차는 보증금 2천에 월세 50이었다면 7천이 됐기 때문에 결국 최우선 면제를 받지 못해요. 소액 임차인이 아닙니다. 근데 주임법은 월세를 따져 안 따져요? 안 따집니다. 소액 임차인 정할 때. 그래서 이것도 약간 차이가 있는 건데 서울의 경우 주택임대차예요. 보증금 1억 1천만에다가 월세가 1,000만 원이 있어도 이자는 소액 임차인이에요. 근데 상가는요. 6,500만 원에다가 월세가 단돈 5만 원만 있어도 최우선 면제가 되지 못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상가는 월세를 언제나 반영한다는 거죠. 그럼 이 경우에 말이에요. 보증금 2천에 월세 50. 그럼 이제 이 임차는 최우선 면제가 안 된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월세가 45만 원이었어요? 그럼 45만 원이면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나요? 있죠? 딱 6,500 됐잖아요. 그럼 이때 최우선 면제되는 금액 얼마다? 2,200이 아니고 2,000이죠. 보증금이 2,000이니까 2,000 받아가야죠. 2,200 받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쪽 금액보다 이쪽 금액 보증금이 실제로 적어버리면 그 금액 한도 내에서 받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쪽 금액 역시는 이제 이쪽 금액의 3분의 1 정도 된다는 거 숫자 참고하시고 서울 정도는 기억하자고 그랬죠? 그 다음 등기명령제 두 법이 똑같아요. 완전히 똑같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대항력 우선면제권 인정해 주고요. 그 이외에 들어온 임차인은 소액 임차인은 최우선 면제권 없어요.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요. 여기 경매 관련 사항 소액사건 심판부 준용하고 상가 인도 필요 없습니다. 반대 의무의 이행을 집행개시권을 하지 않는다. 근데 보증금 수령할 때 인도해 줘야 되고요. 임차권은 경락으로 소멸하는데 보증금 전액이 반환되지 않은 대항력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승계 규정 사실혼 배우자 보호인이라고 그랬죠. 상가 승계까지 인정할까요? 사실혼 배우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승계 규정이 상가에는 없다. 차이가 있고 증액 제한 규정 상가도 5% 제한이에요.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똑같아요. 주임법과 월세 전환 시율 제한 규정 상가는요 연 12%예요. 12% 또는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이거는 곱하기 4.5예요. 중 낮은 비율을 초과하지 않지 못한다. 주임법은 더하기죠. 3.5 상가는 곱하기 4.5예요. 원래 주임법도 곱하기였죠. 근데 기준금리를 쭉쭉쭉 올리면서 계속 이게 올라가 버릴까 봐 더하기로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은 없지만 당연히 초과 지급된 것은 반환 청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분쟁조정위원회 규정이 있죠. 이것도 다 똑같아요. 상가 분쟁조정 법률 구조공단 지부에 둔다죠. 5명 이상 30명 이내로 구성하고요. 위원회 임기는 3년이에요. 그래서 이거 일단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주임법과 비교한 내용은 바로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인데 상가는 이제 갱신요건 하나 말씀드렸죠. 특별 규정이 있죠. 권리금 보호 규정. 그것부터 이해돼요. 그럼 상가 권리금 보호 규정은 우리 교재 어디를 보시냐 하면 거기 569쪽에 있죠. 보실래요? 그러면 상가 임차인에게는 권리금 보호 규정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 권리금에 대해서는요. 권리금 계약이라는 게 신규 임차인과 임차인이 체결되는 계약이에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임대인은요. 계약 만료 전 6월서부터 6개월이에요.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권리금을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부터 받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만약에 방해했잖아요. 방해 유형이 이제 쭉 나열되어 있는데 방해를 하게 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때 이 손해배상 시효가 있거든요. 임대차계획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 내내 행사해야 됩니다. 몇 년이라고요? 3년. 시효 3년에 걸려요. 그러니까 6개월 전부터 방해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대규모 점포라든가 임대인이 국공유재산이었어요. 임대차 물건이 국공유재산에는 적용이 없어요. 다만 전통시장은 제외하는데 대규모 점포에 적용이 없습니다. 권리금 보호를 안 하겠다는 얘기죠. 백화점이나 할인점 이런 데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일단 이해주시고, 이 권리금에 대한 표준계약서가 있거든요. 권리금 표준계약서는 누가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냐? 이건 국토부 장관이에요. 주택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는 법무부 장관이라고 그랬죠. 근데 권리금 표준계약서는 국토부 장관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권리금이라는 게 상가거래 부수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권리금 표준계약서는 국장이다. 이게 되고, 권리금에 대한 기준을 국토부 장관은 고시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 정도 권리금 규정이 있다는 거 이해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상가에는 특별 규정이 해지에 대한 특별 규정이 있어요. 해지. 그래서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데, 상가에는 해지에 대한 특별 규정이 몇 기 차임 연체했을 때? 3기 차임을 연체했을 때 임대인은 해지할 수 있죠. 2기 갖고는 안 돼요, 그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말이에요. 또 상가는 전대차가 많죠. 그러니까 전차인에 대한 특별 규정이 있어요. 전차인. 적법 전차인을 말하는데, 이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 있죠. 이거 보호받아요. 대위 행사할 수 있어요. 전차인은. 그 다음에 증액 제한 규정, 월세 제한 시 이율 제한 규정 있죠. 증액 제한, 월세 전환 시 이율 제한 규정. 3기 차임 연체했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규정. 이거 보호를 전차인도 해줍니다. 역시 편면적 강행 규정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상가 임대차법부의 주요 내용이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 마지막으로, 상가는 말이에요, 지금 적용 범위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제한을 뒀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서울의 경우 환산보증금이 9억을 넘어섰거나 과밀억정 원효금 6억 9천을 넘어서면 보호를 안 하겠다는 의지라고 그랬죠. 근데 이게 도시지역 같은 상가, 도시지역 내 상가들은 엄청 월세가 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적용되는 상가가 많지 않게 돼요. 그래서 예외 규정을 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 금액을 넘어서면 보호를 안 하겠다는 의지였는데, 이제 이 금액을 넘어섰더라도 보호를 받는 규정이 있어요. 이 금액 제한을 넘어섰더라도. 그럼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소재 상가 임대차인데 보증금 3억에다가 월세가 700이었다. 그럼 환산하면 지금 현재 10억 됐잖아요. 그러니까 9억을 넘어섰죠. 그럼 이 임차는 원칙 보호를 안 한다고 그랬는데, 이 임차인도 보호를 받는 규정이 있다는 얘기죠. 그걸 이해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보증금 제한을 넘어서는 임차인도 여기 갱신 요건이 있죠? 이거 보호합니다. 또 대항력 있죠? 이것도 보호를 합니다. 또 보증금 제한을 넘어섰잖아요. 넘어섰다 하더라도 권리금 보호 규정이 있죠? 보호를 합니다. 또 3기 차임 연체 때 계약할 수 있다는 뭔가 있죠? 이것도 보호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표준계약서 규정이 있죠?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거. 이 규정도 보호를 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전국에 있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영업목적 상가 임대차라면 전국의 상가 임차인은 갱신 요건 다 있어요. 대항력 다 보호합니다. 그 다음에 주인 밖에도 그러니까 영업 계속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3기 차임 연체 때 계약할 수 있고요. 권리금 보호를 받아요. 표준계약서도 보호받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일단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이거를 이제 모험 민법 교수님은 그렇게 기억을 시키더라고요. 보증금 제한을 넘어서더라도 보호받는 규정. 이게 대권 3기 요구. 대권 3기 요구 표준. 이렇게 이제 기억을 시키시던데, 베끼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대권 3기 요구는 표준이다. 바로 이 얘기인데, 대가 뭐겠어요? 대항력. 권이 뭐겠습니까? 권리금 보호 규정. 3기는 3기 차임 연체 시 계약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해지 규정이고. 갱신 요구권이죠, 이거. 그 다음에 표준계약서 규정. 이게 이제 보증금 제한에 관계없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얘기죠. 다. 됐죠? 이 정도. 자, 그래서 주임법, 상임법 내용을 다 봤습니다. 어렵죠? 좀 어렵고 민법 시간에 다시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잠시 쉬었다가 이제 경매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죠.